닿으려 했지만 닿지 못했던 우리를 위한 관계 수업. 말과 마음 사이. 이서원 지음. 15쪽. 그럼 네가 해줘. 어린 딸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엄마와 다투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차려주는 밥을 딸이 잘 먹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나 같아도 이런 맛없는 아침밥은 먹고 싶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안 먹으려는 딸과 먹이려는 엄마 사이의 다툼을 보다 못한 아빠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맛있게 좀 해줘봐. 순간 얼음. 아내의 얼굴빛이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화살은 곧바로 남편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럼 네가 해줘. 더 말했다간 딸 앞에서 싸움이 나겠다 싶어 남편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지가 맛없게 해서 애가 안 먹게 해놓고 왜 애를 날마다 잡아?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숟가락을 놓고 째려보는 아내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정말 아내에게 이렇게 할 말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차려준 지금까지 밥상이며 맛없는 반찬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갔을 때 장모가 차려주던 반찬도 맛이 없었다는 데까지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의 그 딸이지. 내가 뭘 바라겠어. 그런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휴 하고 쉬었습니다만 속이 풀리기는커녕 더 답답해졌습니다. 남들도 이러고 사나 싶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고 후회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아침부터 기분을 조절 못하는 자신도 좀팽이처럼 느껴져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되자 내일 또 딸과 아내가 같은 문제로 다투면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막막해집니다. 부부는 사소한 일 때문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져 정이 떨어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합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없고 중동 문제와 국내 정세 문제로 싸우는 부부도 없습니다. 아침에 밥 안 먹는 딸과 그런 딸에게 신경질을 내는 엄마, 그리고 그걸 보며 화를 내는 아빠처럼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무슨 큰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하는 이야기를 전국의 부부들이 판박이처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딸이 아침을 안 먹는 문제는 사소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딸의 식성과 엄마의 스트레스, 처가의 음식 문화, 아빠의 스트레스, 엄마와 아빠의 소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모두 응축된 아침의 딸과 엄마의 다툼을 어찌 사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해 보인다 해도 해결하려면 실은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후 중요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지혜를 적절히 상황에 적용하는 마무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은 가장 신경이 예민한 시간입니다. 특히 아이 아침을 먹이는 엄마로서는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굶기는 것도 아니고 딴에는 아이 먹으라고 이것저것 차리는데 번번이 먹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혈압이 오릅니다. 남들은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잘 먹기만 한다던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딸에게 좀 먹으라고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좀 맛있게 만들어줘 하는 소리를 하니 소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차려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거기다 대고 찬밥 더운 밥 가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아이보다 더 미워지는 겁니다. 더구나 같이 맞벌이를 하는 처지라 더 속이 상합니다.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내가 워킹맘으로 이 고생을 하겠나 싶어 속에서 불덩이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어 남편 보기가 싫어집니다. 남편이 알았어야 하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를 알아달라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란 것은 아침에 딸 밥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엉뚱하게 딸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하면 아내 마음이 풀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딸 입이 짧아서 어쩌지?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입이 짧았다던데 내 피가 애한테 간 건가? 아내는 이런 남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생한 것을 고스란히 알아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애 입이 짧은데 내가 신경을 덜 썼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고생한다. 그러니 내가 좀 입에 안 맞더라도 먹어라 하면 아내는 자신을 알아주는 남편이 고맙고 안 먹는 아이에게 미안해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나라 배나라 할 것 없이 남편이 직접 아이 음식을 준비해 준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런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겠습니다만 정작 이런 원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달달 외우게 하는 복무 신조가 있습니다. 그걸 외우지 못하면 호되게 혼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부부 수칙을 외우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는 서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싸운다. 이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151쪽. 지금 어디야? 주말 아침, 아내는 일을 나갔고 저는 아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반찬이며 국이며 차리기 귀찮았던 아빠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사다가 구웠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 녀석. 휴대폰 게임에 빠져있는 녀석 아들을 앉혀놓고 아침을 먹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승준아, 어떤 사람이 교실에 있는데 배가 고파 머릿속으로는 삼겹살집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교실에 있는 거야? 삼겹살집에 있는 거야? 삼겹살집이지.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집에 있지.
정말? 아, 아빠 알았어. 지금 식탁에 있을게. 답 이야기 안 해도 되지? 그래, 아빠도 식탁에 있을게. 몸만 있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남자친구와 영화 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극장에 있는 것입니다.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있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보면 함께 커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 휴대폰을 꺼내놓고 열심히 휴대폰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커플을 자주 봅니다.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몸은 같은 테이블에 있지만 마음은 가상의 공간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함께 있는 양적인 시간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함께 있는 질적인 시간은 줄어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 있되 함께 있지 않은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늘 머릿속은 좀 더 즐겁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이 차지합니다. 유행가 중에 그냥 걸었어란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로 시작된 가사는 이내 걷다 보니 어느새 너의 집 앞이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비가 오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여자의 집 앞에 있었겠죠. 가사를 듣는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거리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늘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대상에게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술꾼은 늘 술집에 있습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은 늘 서점에 있습니다.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늘 화실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난 류시화 시인은 가난한 대학생 시절 한때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했답니다. 유심소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있는 것만이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비행기 안에 있었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며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의 학교에 몸이 머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어디에도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남들 보기에 인꼬 부부 같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커플을 가면 부부라고도 합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되 마음은 다른 공간에 있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공통의 장소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를 두는 것도 다르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선호, 가치를 하찮게 여깁니다. 외롭고 싶으면 혼자 살고 정말 외롭고 싶으면 같이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부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64년 만에 유해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흑인 병사의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승낙을 받은 병사는 꿀같은 신혼 1년을 보내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내가 64년을 한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시집가라는 남편 말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는 남편이지만 언제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죽어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살다가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지금 어디야? 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내 삶의 모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228쪽 세월이 주는 기쁨. 프랑스 엄마들은 자녀에게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표정에는 살아온 세월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젊어서 아름다웠던 사람이 나이 들어 변하기도 하고 예전에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우아한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범접하지 못할 기품이 담긴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명배우로 이름을 날리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한 오드리 헵번의 노년은 기품 있는 얼굴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의 노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닮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제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기품 있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시선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시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의 감시, 세상 가치의 감시, 다른 사람의 감시가 그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처음부터 자신만의 온전한 가치와 기준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친구, 선생님의 순으로 세상의 가치를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합하는 삶만을 산다고 기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맞추는 표정, 즉 잘 만든 기성복 같은 표정이 나옵니다. 기쁨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시선인 주시의 단계로 건너가야 합니다. 감시가 밖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라면 주시란 내가 밖을 보는 시선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과연 적절하고 바른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시입니다. 감시 앞에서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이었지만 주시에 이르러 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합니다. 주시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주시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세상 앞에서 비판적 성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시에 몰입하면 깊이는 잇되 양미간에 내천자를 그리는 저항적이고 냉소적인 표정이 됩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왠지 감시의 세계에 사는 나를 나무라는 표정 같습니다. 하는 말은 옳은데 표정이 무섭습니다. 3번째 시선은 응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감시이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주시라면 고요하게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응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에 왔을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 시선이 응시입니다. 주시가 깊되 차갑다면 응시는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맑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라는 채를 거쳐 올라온 깊은 성찰의 힘이 응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장인의 눈빛과 표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응시가 담겨 있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더없이 빛나는 눈빛입니다. 응시하는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삽니다. 햇번의 눈도 슈바이처의 눈도 응시하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서는 주인공이 평생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 전해져 오던 큰 바위 얼굴이 됩니다. 이 단편소설은 감시에서 주시, 다시 응시로 이어지는 기품 있는 얼굴의 변천사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기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법, 행정, 외무고시를 다 합격하면 삼시 합격생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감시, 주시, 응시를 모두 합격해야 기품 있는 얼굴이 주어집니다. 나이 들어 그런 표정이면 좋겠습니다. 260쪽 직선 인생, 곡선 인생. 저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며 삽니다. 남자 상담 진행자가 드물다 보니 제가 갖춘 실력에 비해 일선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진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은 법원의 명령을 받은 분들이 마지못해 오는 특별한 상담입니다. 생업 때문인지 저녁에는 주로 사무직 종사자들이 와서 야간 상담을 하고 낮에는 자영업 유지의 분들이 와서 주간 상담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간 상담은 꼬박 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관찰소에서 20여 명 남짓 다닥다닥 붙어 앉아 상담하다 보면 진행하는 저나 받는 분들이나 지칩니다. 그렇게 낮에 주간 상담이 있고 이어 야간 상담이 있는 날이면 꼬박 11시간을 상담하게 되어 저도 녹초가 됩니다. 최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주간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에는 저도 사흘째 정도 되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번 주간 상담에는 선수 여러 명이 왔습니다. 여기선 소위 물장사, 약장사, 도박장사를 하면서 돈과 여자와 술의 세계에서 화려하게 논 남자를 선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와 관련된 수많은 허풍 섞인 경험담, 몇십억이 오가는 부침, 악행으로 지속된 어둠의 역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고 삼류 영화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별천지 세상이라 듣는 것 자체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영화의 끝은 지금 과일 장사를 하며 혹은 포장마차 우동을 만들며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들려주신 삶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씀직한 색안경을 쓰고 왔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소위 말하는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한눈에도 선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너머로 보인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눈빛이 이랬을까요?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마치 안경으로는 과거의 화려함을, 눈빛으로는 지금의 소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젊어 시작한 술장사, 약장사, 도박장사 20년으로 번 100억 가까운 돈을 흥청망청 쓰다 날렸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몇 번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종교를 가지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 지금은 노점 과일 장사를 하며 돈 1,000원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돈은 몇천 분의 1을 벌지만 이렇게 버는 돈의 가치는 못된 짓 할 때보다 몇천 배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여기에 온 자신이 참 부끄럽다며 진심이 담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며 상담 중에 좋은 말이라 생각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수첩에 꼭꼭 눌러 적곤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주간에 오는 분들과 야간에 오는 분들, 이렇게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랜 세월 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생에는 두 개의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곧게 살아가는 직선의 길입니다. 부모 말 잘 듣고 학교 성실히 다녀 소위 일직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난 짓 하지 않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궁구하여 깨닫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구불구불 살아가는 곡선의 길입니다. 부모 복도 없고 세상 복도 없어서 밑바닥부터 가장 화려한 꼭대기까지 양심과 반대된 방탕과 범죄의 길을 다니며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바닥을 맛본 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궁구하여 깨닫는 길입니다. 저녁 상담에서는 주로 직선으로 가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낮 상담에서는 곡선으로 가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다 이번처럼 뉘우치며 깨달음에 이른 곡선 인생들을 만나면 반갑고 놀랐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지만 길지 않은 제 상담 경험에 의하면 직선으로 깨달은 사람은 근사한 모습을 보이기는 해도 절실함이 모자라고 삶에 투영된 깨달음이 얕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곡선으로 깨달은 사람은 투박하지만 간절하고 삶에 투영된 깨달음이 깊어 보입니다. 투박하고 간결한 한마디에는 직선이 이르지 못할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허허,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나갑디다. 사흘간 들은 부박한 삶들의 투박한 깨침들이 제 가슴을 울렁이게 합니다. 깨달음을 전하는 말의 향연보다 삶에 깨지면서 배운 땀내 나는 단박한 말들에 더 끌렸습니다. 직선에서 만나든 곡선에서 만나든 스스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이 아닐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악이라 했고 시다르타는 번뇌의 근원은 무명이라 했습니다.